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시절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쿠나입니다. 네, 저희 호시절 90년대 영화들의 감성을 따라가면서 그때 그 시절 얘기도 하고 저희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이라고 할까요? 얘기 같은 것도 나눠보곤 하고 있는데요.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OTT를 통해서 맞아요. 유통이 되고 저희도 어떤 컨텐츠를 발굴할 때 넷플릭스에 있냐 없냐, 왓챠에 있냐 없냐를 많이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름 아닌 KBS에서 공영방송 KBS에서 아주 클래시컬한 전통 사극 한 편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하사극이라고 하죠. 네. 이걸. KBS 1TV 네. 9번이죠. 9번. 네, 9번. 네. 지상파 9번에서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태종 이방원이라는 대하 사극이 2021년 12월 11일부터 방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무려 5년 만에 부활한 대하 사극이라고 해요. 그 마지막 사극이 그럼 정도전이었던 건가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징비록도 했던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조세프님은 좀 그런 거를 꾸준히 챙겨 보시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 네. 챙겨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외로? 정도전이 마지막이었고. 아, 그렇구나. 대신 조선왕조 좀 매니아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매니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래서 조세프님께서 이번 이 태종 이방원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편 봤고 2편 조금 보다 말았어요. 아, 그러면은 아직 다는 못 봤고. 저희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지금 2화까지 방영된 거니까 네, 그래도 뭐 네. 반 이상은 보시는 그렇죠. 셈이네요. 네. 어떠셨어요? 조금 실망스럽긴 했는데 아. 1편은 네. 일단 어떤 부분을 기대하셨길래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웠던 제가 걸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본 대하사극이 네. 정도전이었거든요. 네네네. 대하사극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쵸. 근데 정도전이 워낙 웰메이드 드라마였어요. 맞아요. 너무 잘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기대했다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네네. 네, 뭐 있지만. 아직은 근데 워낙 초반이어서 예. 내용이 전개가 아직 많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그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저는 조금 이거 되게 연기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막 연기였어요. 뭔가 네네. 민속촌에서 그리고 약간 연극적인 느낌이 좀 예. 들었고 그렇구나. 조금 오버하는 네네네. 느낌이 들었는데 뭐 아직은 뭐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 이방원 얘기하기 전에 또 네. 우리 조세프님의 인생 사극 얘기를 한번 또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정도전 말고도 다른 작품이 좀 있어요? 정도전인 것 같아요. 최고는. 진짜? 정도전은 정말 잘 만든 드라마라고 그렇구나. 생각해요. 제가 네. 뭐 손에 꼽는 몇 개의 작품 중에 하나고 네. 그 전에는 용의 눈물이라는 작품 90년대에 그렇죠. 있었거든요. 정말 그 전설적인 네. 그죠? 유동근 씨. 네네네네. 그때는 저는 왜 그렇게 많이 저희 아버지께서도 좋아하셨고 네. 정말 인기 많았죠. 중년 남성들이 정말 사랑했던 드라마로 맞아요, 기억을 해요. 맞아. 그리고 OTT 같은 게 그 당시에는 없다 보니까 네. TV가 하는 시간에 꼭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뭐 TV가 2대 있는 집이 아니었어서 네네. 이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버지의 시청권과 제가 네. 원하는 이제 그거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용의 눈물을 보시려고 하는 거고 네. 저는 그 당시에 MBC에서 하고 있던 테마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테마 게임이랑 같은 시대였구나. 네, 테마 게임 같은 너무 시간. 재밌었죠. 그 테마 게임이 포맷이 되게 트렌디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는 겹쳐는, 지점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오버랩되는 지점이 그 단막극 두 개로 구성되는데 장면이 겹치는 장면이 그렇죠. 꼭 나오는 네. 뭔가. 옴니버스 스타일로 되는데 네네네. 그 당시 이제 김국진 씨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때 김국진 씨는 정말 거기에 날아가는 막 새도 떨어뜨릴. 제가 되게 허영란 씨도 좋아하고 네네네. 자우림의 김유나 씨도 테마 게임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네. 배우로 활동을 좀 하셨었고 김유나 그래요? 씨가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테마 게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 그래서 근데 저는 매번 그때마다 네. 아버지께서 용의 눈물을 보시니까 되게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용의 눈물을 되게 좋아하실 법한 캐릭터인데 조세프님도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어렸고 아직까지는 그쵸.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봐도 네. 좀 재밌었어요. 네, 좀 재밌었는데 네. 오히려 그 이후에 정말 정말 재밌는 드라마구나. 그래서 아마 유동근 씨가 나중에 연말에 네. 요즘은 잘 안 보는데 그 연말 대상 이런 것도 막 연기대상 이런 것도 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쵸?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 그때 유동근 씨가 아마 대상을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너무나 유동근 선생님은 대상 여러 번 타셨을 것 같은 그쵸? 느낌인데 네. 이 대하사극 이번 태종 이방원도 아마 올해 연말 시상식은 좀 힘들 것 같고 그쵸. 이제 내년까지 아마 이 방송이 길게 이어진다면 2022년 연말 정도를 노려볼 수 있을 법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퓨전 사극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 정통 대하 사극을 그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게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광고가 PPL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방송사들이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KBS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게다가 KBS만 1TV에서. 그렇죠. 1TV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정도전도 되게 잘 만들었고 시청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50부작으로 끊었던 걸로 알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대하 사극이라는 게 또 일본에도 굉장히 NHK 사극이 네. 일본은 정말 정확하게 딱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1년 코스로 50부작으로 끝내고 네, 주 1회 방송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NHK 대하 사극의 주인공이나 혹은 좀 무게감이 있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면 굉장히 그 일본 사회에서는 되게 자리를 잡은 그 배우로 인증을 받게 되는 셈이 되는 국민 배우 같은. 그렇죠. 그래서 한 해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한 해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이런 식으로 교차를 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NHK에서 밖에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제작비도 워낙 많이 들고 네. 예를 들면은 뭐 2023년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네. 근데 저는 한참 일본 드라마 많이 볼 때는 NHK 사극까지 좀 봤었거든요. 그 일본 역사를 또 공부할 때도 이제 일본인들이 자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또 재밌겠네요.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봤었는데 한편으로 좀 부러웠었거든요. 네. 매년 이렇게 자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사극을 아주 거액을 들여서 제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말로 국영방송 혹은 공영방송의 좀 역할이지 않을까? 그걸 KBS가 그래서 NHK를 대놓고 뭐 모방한다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그 대하사극을 그렇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쭉 정말 현대사까지 훑은 적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한 2014년 15년 즈음부터 소위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그 여러 맞아요. 대체제로부터 밀리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제작 환경이 많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 좀 움츠러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대하사극 지난번 정도전이 2014년 방송이었고 50부작이었는데 시청률이 평균 시청률이 19.8%였네요. 엄청난 거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이제 그 이후로 지금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미디어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청률 9.5% 정도 그 평균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도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 나온 거라고 상당히 잘 나온 거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연 배우로 지금 주상욱 씨가 그 아역 배우 없이 바로 주상욱 바로 주상욱 씨가 이방원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나오신 거고 지금 그럼 고려 말기겠네요, 일단. 지금 고려 말기고 위화도 해군을 해서 그 우왕에게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장군 이성계가 그렇군요. 그래서 최영을 잡아가고 막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드라마를 저는 직접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미 이게 워낙 화제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밈들이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 드라마 주요 내용으로 돌아다니는 밈들의 일부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와는 이방원의 포지셔닝이 좀 달랐던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요?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방원은 왜 되게 아까 말씀하신 그 굉장히 파워풀한 유동근 아저씨의 느낌. 혹은 또 우리 그 영화 뭐였죠? 관상에 나왔던 어떤 이정재 같은 느낌. 그 세조로 나왔던 수양대군으로 나왔던 그런 어떤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표현이 좀 우리 방송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정력이 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남성성이 매우 강조돼요. 이 정력이라는 단어가 꼭 성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심신의 활동력 전체를 정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또, 지금까지의 이방원이 되게 강한 남자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번에 주상욱 씨가 연기하는 이방원이 약간 문과 이미지가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문돌이라고 하죠. 그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초반에 나오기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1화만 제가 제대로 봤지만 좀 부각하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많잖아요. 제가 정확히 뭐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이방원이 5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한군인가 뭐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고려 시대 때 고려 말에 17살에 과거에 이제 급제했던 그 문과 출신의 선비죠. 원래는 문관이었죠. 근데 행지를 본 사람. 네, 그렇죠. 근데 워낙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권 강화를 하고 또 외척을 숙청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 그리고 왕자의 난, 뭐 정몽주 죽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이 사람을 거의 무인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행정 능력도 좋고 머리도 매우 비상하고 이 사람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포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그리고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그 처가에 있는 처남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죽이지? 네. 자기의 어떤 공신들을 싶었는데도 이 사람이 실제로 죽였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네.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정말 외척들을 싹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세종대왕의 장인어른까지, 그러니까 즉 사돈 때까지 네, 네. 죽여요. 그 시몬인가 하는 정승까지 죽이는데. 네.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불구하고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예 씨를 말렸구나 싶지만 네. 실제로 이 사람들 그 정말 꼭 필요한 정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또 많이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죽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래요. 근데 워낙 주요 일종의 키맨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래서 게다가 확실히 죽여서 그렇지 너무 확실하게 죽였고 네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좀 소시오 아니야? 라고 들 정도의 지금 현재는 너무 비정한 그렇죠. 진행들을 했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성군 세종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우리나라의 좀 마키아벨리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올리버 크로멜에 비유하기도 하고 사실 마키아벨리야말로 또 마키아벨리의 일생을 보면 그야말로 정말 문돌이 그 자체거든요. 사실 되게 군주론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좀 되게 병약한 느낌마저 그렇죠. 주는 게 마키아벨리라는 인간의 모습인데 요 부분인데 저는 이 측면에서 이번에 이 태정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시류적인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이 이 사실 되게 이방원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주요 대선 후보 두 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윤석열 후보. 근데 윤석열이라고 발음하세요? 윤석열이라고 발음하세요? 원래는 윤석열이 맞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아나운서분들도 윤석열이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윤 후보 아니면 이재명 후보인데 이분들이 둘 다 사시 출신의 법조인에다가 그런 동시에 칼잡이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KBS의 어떤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조 셰프님은 혹시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신 적도 있나요? 뭐 또 이방원이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도대체 이방원을 몇 번째 해먹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우리 역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라고 우리는 분류하지 않잖아요. 단군부터 쭉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근대에 있었던 조선을 많이 기록물적으로도 너무 많고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제일 극화시키기에 딱 좋은 인물이 이방원인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개국부터 참여했고 또 자기 아들이 최고의 성군이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인 건 맞는데 그리고 KBS가 그런 부분을 노렸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워낙 지금 딱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바로 임박해 있고 또 두 후보의 모습도 아마 원호 씨 말씀처럼 굉장히 과단성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대선 후보일지라도 이방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행복 아닐까, 축복 아닐까. 물론 지금 군주의 시대는 아니지만 뭐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그 정도의 어떤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 매우 전망이 밝은데 아직까지 뭐 제가 바라보는 두 관점에 있어서는 두 분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충족하기 좀 어렵지 않나. 지금까지 뭐 보여주는 바로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방원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향후 500년을 이제 지탱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를 구축한 인물 중에 하나이면서도 본인은 되게 공격적인 리더십을 이른바 공격형 리더십을 치고 나감으로써 뭐 아들 세종이 또 통치할 수 있는 혹은 조선 시대의 어떤 전성기를 열어줄 수 있는 일종의 서막을 열어준 인물처럼 등 뒤로 화살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래서 이제 이방원을 약간 진짜 리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조선이란 나라를 이제 두 축이 만든 거잖아요. 이제 어떤 두 하나는 축인가요?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그 고려 말에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해서 이 혁명에 대한 이 개혁에 대한 거를 이제 꿈꾸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정몽주고 그렇죠. 그 정도전이고 근데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성계라는 사람을 일종의 바지사장 삼아서 그림을 다 그렸고 그걸 이제 흔히 재상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정승의 나라, 재상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왕조를 개창하는 왕조는 그 당시에 이제 능력치들은 매우 좋은 거죠. 말년에 이제 그러니까 고정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초기에 이 힘을 갖고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치는 매우 다른 건데 그렇죠. 그 이성계와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었던 힘은 대단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재상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그 이방원이 이제 왕권 강화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네. 힘의 균형이 오히려 맞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전과 이방원 중에서는 매력은 정도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방원의 능력치가 또 워낙 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좀 리더 같은 면이 있죠. 네. 모든 화살 내가 맞을 테니 내 아들이 성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욕은 나에게 해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건가요? 그렇죠. 박정인데 이거는. 많이 뱉었죠. 근데 뭐 역사에 대해서 어쨌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대사랑 다르게 조선 초기의 역사 정도는 그렇죠. 우리가 700년? 뭐 사실 네. 얼마든지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민주정의 시대도 아니니까 네. 이방원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방원 스타일의 리더십을 지금 부각하는 이 KBS의 그 관점에 대한 조시프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대선 후보들을 염두에 두고 한 연출이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선 후보들의 캐릭터나 경력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출한 또 후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2021년에 이렇게 그 강한 캐릭터를 갈망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지금 공격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시프님도? 이게 이제 어떤 리더십이 부각되느냐는 네.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리더십들의 모습이 때로 권태를 일으킬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두 분 다 전 대통령이라고 뭐 할게요.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랑 돌아가신 분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또 이제 공교롭게 같은 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 뭐 박정희 때는 엄청 센 리더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규하 씨는 뭐 거의 있는지 없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그분이었다가 또 다시 되게 강한 전두환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물태우라는 또 이름을 또 별명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YSDJ 이제 거함들이 왔다가 뭐 노무현이라는 또 어떤 면에서 노무현 또 굉장히 강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보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그리고 이제 박근혜 문재인은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그런 색깔이 대통령 자체의 부각보다는 그러니까 엄청 강성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인 성정 자체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도 말은 실용이라고 일단 했었고. 네, 그랬었고. 그래서 표방했었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뭔가 국민들이 근데 정말 이걸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랑 윤석열 씨가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이게 정말 국민들의 바람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뭐 국민 다수의 뜻이 뭐 발현된 거라면 그 리더십에 대한 좀 니즈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게 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불온하게 느껴질까. 어떤 의미에서 약간 KBS의 의도가? 아니요. 그 이런 공격형 리더십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유쾌하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공격형 리더십이 다른 때하고는 전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의 공격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다 한 팀이고 다른 나라 그게 뭐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다른 강대국들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라고 하는 관점에 강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좀 바뀐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내분이 되어 있다. 그걸 뭐 좌우로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고 세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고 남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국민들이 진영을 나눠서 서로 되게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토론 능력하고도 좀 다른 건데 상대방을 정말 영혼까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리더십으로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전 들더라는 거죠. 그 이제 또 길게 보면 그런 시작은 2000년대 대선부터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거물 정치인들이 이제 물러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같은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공방이 오가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민주당에서 극적으로 막 올라갔던 그 당시에도 보면 뭐 노무현과 이인재 이 경선 레이스가 엄청 회자가 됐었고 흥행을 했었죠. 그리고 뭐 2007년에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그 결정하는 경선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정말 전 대통령이 정말 서로를 깜빵에 보낼 수 있는 증거들을 맞아요. 모두 다 공개해버렸던 그렇죠.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갔었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점점 어찌 보면 다원화된 세상이고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때때로는 이게 너무나 강한 리더십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주 대단한 리더십들이 사라지고 거물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다 보니 제로섬 게임이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또 상당히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이 정치인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는 좀 줄어들면서 대신 그들이 벌이는 사건 자체는 되게 자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두 정치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지금 한 4개월 남았는데 3개월? 이제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남았는데 어떤 정치를 구현하겠다라는 뭐 슬로건조차 잘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뭐 경선 이후의 파동을 두 양측 다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저는 지금 실력의 부재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난 몇 년간. 근데 그 비전을 정말 제시할 능력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순간부터 이 두 분이 둘 다 뭐 말씀드린 둘 다 공히 본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 너무 좀 얼척이 없는 게 때때로 이제 자기가 무슨 어떤 이야기를 던져놓고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뭐 이재명 후보가 많이 했는데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 아니 이게 그런 말은 다 하죠. 뭐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파퓰리즘 아니에요? 그 던져놓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내가 이거 생각했다라고 생색내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아님 말고잖아요. 맞아요. 아님 말고지. 딱 이런 무책임한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또 열을 뻗치네요. 이방원 얘기나 할까? 열을 좀 식혀보는 차원에서 우리 KBS 이방원 제작진 쪽에서 되게 재미있는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 이 심리 테스트 몇 가지 한 15 문항 정도를 이렇게 응답을 하면 이번 태종 이방원 드라마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랑 가장 닮아 있는지를 그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혹시 해보셨어요? 네, 보내주셔서 했는데 제가 해보라고 보내드렸는데 혹시 누가 나오던가요? 제가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원호 씨가 생각 못한 캐릭터가 나와서 아 그래요? 네. 아니, 생각 못했을 것 같은. 왜냐면 저는 제가 이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한 캐릭터 나왔어요. 원우 씨는 그러면 제가 뭐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정도전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저는 원우 씨가 정몽주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랬는데 결과 저는 정몽주가 나왔어요. 저는 정도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작한 거 아닌데? 선주교회에서 제가 진짜 웃긴다. 영규의 칼을 맞았나? 제가 정도전이 나와서 이건 좋구나 건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 답변을 제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모습들이 제가 지향하는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 정몽주가 나와서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정도전 뭐 나쁘진 않아요. 뭐 통찰력과 직관이 뛰어나다고 나와서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MBTI 테스트의 변형인 것 같은데 요새 워낙 그런 게 너무 재밌네. 아무튼 저희 앞으로도 이 이방원이라는 드라마 저희도 좀 주목할 생각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발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괜찮을걸요? 우리의 호우 시절